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은 스텔스에 빠져 있습니다. 스텔스 잠수함을, 스텔스 전투기 등 스텔스 관련 무기들을 연이어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텔스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과학자들은 순식간에 두 날개에서 드론이 분리되는 새로운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매체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닝샤 무우스 사막 남쪽 끝에 있는 공항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면서 이 신비한 전투기는 고속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인 넓은 델타 날개를 자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수석 디자이너 양웨이 역시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드론과 함께 싸우는데 초점을 맞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중국은 아예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폭격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달 초 외국 군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국의 무인기 기지를 참관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페이롱이를 공개하며 외국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페이롱이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만큼 무인 폭격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양산체제를 통해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편대를 꾸리기도 용이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페이롱이의 최대 항로거리가 7000km에 달한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하와이와 괌을 작전 반경으로 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페이롱이가 강습 상륙함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2016년부터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을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H-20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미 국방부는 항속거리가 8000km 이상으로 10톤 이상의 핵탄두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8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첫 번째 전략 스텔스 폭격기 H-20에 대해 어찌된 일인지 미국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 등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미 국방부 정보당국자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H-20가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미국의 B나 B-21과 비슷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H-20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의 설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H-20의 시스템 디자인을 보면 새로 출시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는 물론 현 기종보다도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제작 기술이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실제 개발돼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미 군사 전문가들은 왜 중국산 스텔스를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신감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미국 정부는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 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러면서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무기 판매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F-16에 장착되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J-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J-22 대만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J-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인지전 카그니티브 워 전술을 펼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판매하기로 승인한 것인데요. 현재 대만 공군은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에서 구매한 IRST를 장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대만은 중국의 J-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중국군 최신형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미국이 판매하는 IRST 기종이 록히드 마틴의 최신 모델인 IRST-21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장착되는 장비입니다. 네트워킹 기능이 있어서 주변 다른 전투기나 호위기 등과 표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80km로 원거리에서 J-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식 전투기와 장비 판매는 꺼려왔는데요.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보다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환구15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F-16B가 최신 IRST를 장착해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상대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스텔스기가 적외선 방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IRST는 이열 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을 추적한다. 중국 언론들조차 이례적으로 중국 J-22 IRST에 포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결국 중국산 스텔스는 이제 미국이 보낸 IRST의 제약은 물론 한국과 마주보는 서해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서해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판 아이언돔을 더 촘촘히 하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지 대공유도 무기 LSAM의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장거리지 대공유도 무기 LSAM이 고고도요격 유도탄 사업과 중거리지 대공유도 무기 MSAM 블라크3 사업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5060km인 LSAM의 요격 고도를 약 100km로 늘린 한국판 사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천궁3도 요격 고도를 천궁2만 2040km의 2배로 확대하고 교전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LSAM과 천궁3 모두 요격 고도가 100km에 가까워집니다.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등 방어 체계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는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최근 들어 중동에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LIGNX 원한화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3사가 협력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이라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UAE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세 번째 수출이 됩니다. 천궁이가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납기, 현지 맞춤형 개량, 그리고 저렴한 가격. 여기에 한국군이 실제 운용하고 있어 실전 성능도 입증되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에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 방한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천궁이 3개 포대를 자국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지 물었고 우리 측은 2개 포대가 우선 납품 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이라크와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천궁이의 수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 매체 CRI 온라인. 한국이 중국 미사일을 제치고 증동에서 큰 수주를 따낸 게 과연 우리 미사일이 부족해서인 걸까? 중국 러디앤 신원. 최근 중국이 연이어 방산 수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우려스럽다는 견제에서 이제는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태국에 수출하려던 잠수함이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에 시진핑이 달려가 파격적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한 JF-17 경전투기도 결국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가장 우수한 고객인 중동에서 중국의 휘룡 미사일이 한국의 국산 전술지대 지휘도문기 KTS-SM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중국 로켓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산 미사일을 구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TS-SM 1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중국산 휘롬 300은 사거리가 300km 가깝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E는 중국 미사일이 아닌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매제 싱이 싱크탱크에는 4월 14일 휘퉁 미사일 수출 실패, 중국 방위산업이 직면 한도전이라는 제목을 단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중동 수주전의 과정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휘룸 300을 중국산 SRO 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가발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시험 사격 후 결국 KTS-SM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중국 미사일이 실패했다. KTS-SM1이 휘등 300을 미사일 비교 시험에서 격파하고 중동에서 무기 주문을 따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몰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 KTS-SM의 발사 영상과 휘등 300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큰 중국의 네티즌들은 비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싸기만 하면 몇 개 주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탠다드부터 가성비까지 다 망쳐버렸네요. 평소에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개발 도상국일 뿐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격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사일과 격차에 대해서 인정하는 댓글도 있었고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분석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운 완전한 범위의 무기 법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는 더 고급 무기가 있고 중국이 받지 못하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만 협력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장비면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사실상 매출이 5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대 무기 전시회,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파키스탄조차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핀란드 등으로부터 무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꿈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은 곧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무사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목표는 YJ-21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전 세계의 몇십 위 정도였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20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였는데 올해는 5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이 순위에 머물렀어요. 이전에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휘룡 300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산 로켓 발사대와 호환되지 않아 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발사대를 분명 가지고 있었기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km로 KTS-SM 180배보다 길지만 KTS-SM이 성능과 사용성, 가격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해서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 방공 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의 천궁에 의해 중국산 LY-70 방공 미사일이 밀려버렸습니다. 그전에는 UAE에게 35억 달러 4조 6천억 원의 수주까지도 내주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한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에게 모조리 내준다면서 천군과 천무에게 밀렸지만 앞으로 자주포는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구 자주포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국은 중동에서는 자신들이 수주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PLG5 자주포와 K9 자주포를 비교이면서 PLG 자주포는 이미 사우디에 수출된 바가 있기에 이것이 K9 자주포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PLG5가 정말 대단한 무기였다면 중국은 왜 이를 320대만 양산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자주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PLG5의 사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40km 사정거리를 가진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km는 애당초 일반 포탄과 PLG의 155포 구경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거리기에 특수 사거리 연장탄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K9 자준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나오는데 중국의 자랑은 거짓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LG5는 3분 동안 1문에 무려 10발씩 3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일반 사격 모드에서는 1분에 5발의 포탄을 쓸 수 있어 다른 나라의 자주포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발사 속도만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포탄의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지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도 믿는 국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자주포라며 PLG5의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때마다 이 자주포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LG5는 포탄 한 발을 사격하면서 포신은 물론 차제, 전제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거의 모든 사격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화포이기에 앞서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미 PLG 자주포를 도입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가 K9 자주포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싱이 싱크탱크는 최근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경합에서 연전연패하자 중국산 수출 무기의 품질 관리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사지 못하는 국가들이 싼 맛에 중국산을 샀다고 하지만 이제는 훨씬 훌륭한 성능의 가격까지도 착한 한국산이라는 훌륭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4일 폴란드 수출형 천무 호마르 K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호마르 K는 300km급 미사일 291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200여 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CTM-290은 에이테크임스 ATACMS와 동등한 KTSSM KEI즘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을 말한다며 미사일은 구경 600의 길이 4m, 무게 약 1.5T로 그중 3분의 100일 탄두 무게라고 디펜스24는 전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KTSSM을 구입했지만 이제 사거리가 35km로 늘어난 KTSSM까지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물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북한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이란을 견제하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무기 수출의 절반은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이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조차도 중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적국인 인도도 K9 자주포를 도입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대 자본이 있는 중동이었는데 중동의 국가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거대 자본은 한국에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남 고성의 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일어난 참극이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박스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산업 로봇, 로봇팔이 있는데요. 이 로봇팔을 점검하던 업체 직원이 로봇팔에 의해서 압착되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거죠. 애당초 이 로봇은 센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어씨가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씨는 프로그램 상 오류를 수정한 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죠. 경찰은 어씨가 로봇 센서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어씨를 박스로 인식하여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물류 직원도 아니고 로봇 업체 직원이 사고당하셨을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나라 공장 안전 관련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라며 안전수칙에 대한 개정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로봇이 사람을 오인한 게 아닙니다. 해당 장비는 일본 NACHI 로바틱스 시스템즈의 LP180이라는 모델로 소프트웨어 상에서 어떤 사물인지 인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오로지 용적만 인식해서 짐을 옮기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즉, 로봇은 정상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기계 작동 범위 안에 사람이 왜 들어간 것일까요? 그저 안전 불감증일 뿐입니다. 이런 류의 로봇팔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식 범위 내에 어떤 물체라도 그걸 특정 위치로 옮기는 단순한 장비입니다. 애당초 작동 범위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어야죠. 기계의 오인이고 자시고 할 요소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라며 사고는 안타깝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일축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과연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사고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위해 해당 로봇팔의 추가 사고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고를 일으킨 NACHI사의 LP180은 이번이 첫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완다 홀브룩이라는 이름의 미국 여성이 이번 사고와 유사한 상황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때도 NACHI사의 LP182 완다를 짐으로 인식하여 그녀를 압착시킨 것이 문제였죠.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완다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 내용을 살펴봅시다. 미국 법원에서는 오작동을 일으킨 로봇의 설계, 제조, 테스트, 검사 및 서비스를 모두 NACHI사에서 맡고 있으나 NACHI사는 적절한 경고, 지침 및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로봇은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위험하다. 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기계의 실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오인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100%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말은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반발하는 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이라서 멍청해서 반발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발생하는 대다수 사고는 원인을 딱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단 하나의 원인만 제시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이걸 모르지? 인정 안 하지? 똑똑한 나만 이성적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최선의 상황에서 나온 결과인가? 로봇팔의 가동 범위 밖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이 사고를 막는 방법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로봇팔이 최소한의 안전 기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NACHI사의 제품은 기술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도 팔리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능을 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존재합니다. 이 제품이 협동 로봇이 아닌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로봇인 반면
산업용 로봇은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람이 없는 제조 환경 구축인데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를 단다는 것부터 비용 낭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가능하죠. 우리의 법 역시 산업용 로봇의 협동 로봇의 차이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그 시작부터가 넌센스입니다. 유지 보수가 필요한 로봇에게 과연 제조된 순간부터 폐기되는 그날까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가능할까요? 이번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의 상황에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때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죠. 자, 그럼 NACHI사의 LP180이 오래된 장비라서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LP180의 정확한 발매 시기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 2010년 전에 나온 제품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LP180의 대체 신제품이라 불리는 카와사키사의 BT200L, YASKAWA사의 GP180 역시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산업의 기조는 그 산업을 이끄는 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이 로봇팔 산업의 메이저 기업은 대부분 일본입니다. 야스카와 미츠비시, 나치, 화낙, 덴소, 카와사키 등 이 리스트 속 일본 기업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죠. 사실상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라 자체가 짜여 맞춰진 틀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블랙 기업의 원조가 일본일 정도로 일본은 사람을 부속품 소모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르지 않아 받은 모든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의 잘못으로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일본 노동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률은 30년 전인 1996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은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직된 사회가 이끄는 산업인이 의식이 발전되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99%의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 안전장치를 추가해봤자 비용만 증가할 뿐인데 이는 로봇팔을 만드는 일본 기업에게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팔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손해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물류창고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가끔씩 쓰러져 실려가는 노동자들의 구급차 비용이 더 싸다고 판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필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개선하여 우리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고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은 사례는 꽤 많습니다. 먼저 에어백 센서의 미세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에어백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에어백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힘으로 전개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률적 접근 방식은 특히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자동차라는 물건이 그렇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해도 그 위험한 차에 애를 태운 부모 잘못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에어백의 전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고급 센서 그리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끝내 스마트 에어백을 세상에 내놓았죠. 이는 모든 승객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첨단 긴급 제동 시스템 AEBS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꽤나 지배적이죠. 하지만 방어 운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도 도로 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온갖 장애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도 태반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는 자동차에 센서를 부착하여 잠재적인 충돌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AEBS를 차량에 탑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등의 장비가 필요해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AEBS가 장착된 차량에서는 충돌 사고 건수가 훨씬 많이 감소하였고 이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감소, 인적 자원, 절약으로 장기적 사회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안전 시스템은 많은 국가에서 표준 안전 기능으로 채택됐죠.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안전장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면 해당 기술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공급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쟁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이라는 결과에 귀결되기도 합니다. 산업용 로봇팔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비용만 증가시키는 계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진 산업 현장일수록 노동자도 늘어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기계가 멈춰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따른 비용 증가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시대에 단순히 인체를 감지하는 것은 오펀CV 등의 툴을 이용하여 어린이들도 설계할 수 있도록 대중화된 저렴하고 단순한 솔루션입니다. 사실 비용 증가라는 명함을 내밀기조차 부끄러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2년 1,678억 달러에서 2029년에는 3,56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질 정도로 급성장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는데요. 갈수록 도처에 깔리게 될 로봇들이 사람의 안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봇 기업에게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윤리적 의무, 내장된 안전 메커니즘 및 안전장치를 반드시 지녀야 할 의무,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의무는 법적 요구사항을 뛰어넘어 인간을 향한 비약이라는 도덕적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죠. 회사는 직접적 신체적 위험은 물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용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로봇 연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들은 늘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내쳤다고 하죠.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대기업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의 위치에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 대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닥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 계획의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1회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마다 경영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 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스미 유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아주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그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에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연구 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제노젠 5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 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그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SE 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 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의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의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쥘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은 로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일석이조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장안전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에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학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이 성장의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